수익으로 향하는 든든한 자산 비행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주항공 사무장 이화영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서 수익권으로 고도 비행할 예정입니다.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산 우상향 지금 바로 이륙합니다. 최근 수도권 직장인 4명 중 3명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혹시 왜 나만 빼고 다 벌지 하는 생각에 소외감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고 넘치기 때문인데요. 정작 중요한 건 내 계좌에 플러스를 만들어줄 확실한 종목부터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한층 더 쉽고 수월해질 수 있도록 최고의 기장과 함께하는 오마이 주식이 시장을 주도할 핵심 종목과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까지 아낌없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행 중에 화면 하단에 있는 자막과 함께 저희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고 그 링크를 누르시면 소통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이상원 기장이 직접 준비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오늘의 투자 전략 핵심 자료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바로 준비해 두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네, 주식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2분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평 오마이 키워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푸근함. 하지만 수익 앞에선 누구보다 날카로운 이상원 기장과 함께합니다. 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원 기장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여행을 하시는 동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착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 제가 또 알차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단한 지수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기준이고요. 코스피 지수 오늘 1% 상승세 연출되면서 8,483선에서 거래 움직임 포착됐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은 했지만 하락 전환된 점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약보합권 선에서 0.25%의 마이너스권에서 파란불 켜냈고요. 918.23포인트의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숨 고를 때 제약바이오부터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수급이 모이는 모양새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국 시장의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톱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부장단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움직임 또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주도권은 반도체가 가져가는 건지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 그 부분까지 저희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이야기 조금 더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파티는커녕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반등했지만 키 맞추기가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유독 코스닥이 힘을 못 쓰고 우울한 생일을 보내게 된 원인은 어떤 걸지 자, 우리는 생일에 기분이 좋아야 더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오마이 키워드 안내해 주시죠. 자, 이제
오늘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폭등을 하는 지금부터 사실 이런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이유 대표적인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의 수급 쏠림 장세가 이 환경을 좀 만들었고 앞으로는 정책에 대한 이 이슈에 따라서 코스닥 승강제라는 모멘텀을 달고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왜 지금까지 증시가 좋았었죠? 당연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렸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허황된 수급들이 몰린 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쳐졌고요. 거기에 긍정적인 전망까지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당장 하락이 조금 나올지언정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행을 하다가도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잠깐 덜컹이는 때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의 시장 어떤 난기류를 부딪혔는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에는 역대급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순항을 했다면 지금은 그 순항 중에 갑작스럽게 난기류를 만났다. 총 세 가지의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에요.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 반도체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뭐였죠? AI 업종에 대한 수요였어요. AI 업종이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꾸준하게 이 주문을 넣었고 반도체 기업들은 그 반도체를 계속 생산해서 납품을 했었죠. 자, 근데 알고 보니 AI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까 정말로 이게 나중에 갔을 때 이 실적들이 더 우상향을 해갈 수 있을지 이게 정말 돈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상 지금 거품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익성 논란이 한편으로는 반도체까지 조금 전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 부담이에요. 이건 사실 이번에 애플 아이폰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애플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니까 중국에 반도체까지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값싼 반도체까지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이 이만큼 많다 보니까 그만큼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맞아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반도체를 계속 주문은 하긴 해야 되는데 왜 막상 투자로 하려고 하니 이게 돈이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상황이 부딪히게 됐고요. 자, 세 번째. 자, AI 기업하면 이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잘 없을 기업이죠. 미국에 이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이 상장이 곧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오픈 AI인데, 자, 오픈 AI가 이번에 IPO 기업 공개 절차에 대한 일정을 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의구심이 들면 온갖 상상을 하죠. 맞아요. 오픈 AI의 이 상장을 왜 갑자기 연기를 할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돈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정말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여파가 반도체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기에 반도체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변동성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항상 이 종목, 특히나 섹터나 업종에 대한 업황을 볼 때는요. 첫 번째 상승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요. 두 번째는 실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 또 한번 다가오죠. 네. 자, 여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다음 주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을 토대로 다음 반도체의 상승 모멘텀을 챙겨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봐야 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큰 시장을 본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반도체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소외를 받았던 섹터예요. 대표적으로 성장주와 2차 전지 제약 섹터가 모여있는 코스닥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닥을 조금 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네.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일단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호황기에 겹쳐졌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일단 정부의 정책도 한몫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번에 이 정부의 정책을 또 한번 모멘텀으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코스닥 정책을 따라보자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승강제와
동전주 퇴출이에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대형 수급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 곧잘 투자를 이용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기업들도 안정성을 기반으로 대형 ETF 같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30살이나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큰형과 키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달고 키가 좀 커질 수 있을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승강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안 좋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커야 되는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장사를 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미 사실상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정말로 코스닥은 성장주의 특징 시장이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도 굉장히 많겠죠.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 흔히 말해서 이제 문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코스닥 승강제는 이 두 가지의 이 분류를 나눠서, 자, 좋은 기업과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을 조금 나눠서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좀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1부는 이제 프리미엄 리그입니다. 성장성이나 수익성 그리고 투명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절차가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2부 리그죠. 스탠다드 리그입니다. 보시면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인 거예요. 자,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기업이 가진 특별한 기술, 능력,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코스닥에도 수급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코스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동전주 퇴출이겠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투자를 조금 할 때는 권고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동전주예요. 동전주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하나 한 호가가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클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루에 상한가도 가기 쉽지만 반대로 하한가도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초보 투자분들은 원칙 같은 게 잘 없잖아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익절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동전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이런 동전주가 앞으로 계속 동전의 형태로 유지가 된다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이 코스닥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재물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만 유지가 될까요? 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정책 기대감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전체적인 종목들 조금씩 돈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자, 아까도 봤듯이 부정적인 이 시선도 있고 긍정적인 시선이 있다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래요. 정말로 안 좋은 종목들, 부실 기업들 반대로 퇴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보면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옥석 가리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100원만 받았던 기업이라면 200원도 받을 수 있고 300원도 받을 수 있는 수급들이 그 이상의 기본적인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현재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변동성 장세의 기간 동안은 코스닥의 수급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성장주 기반의 코스닥의 시장을 조금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 관해서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에서도 재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리포트 나왔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 잘 챙기셨죠? 키워드를 알면 방향이 보이고요. 그 방향이 보이면 흔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오늘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이상원 기장이 나침반 기법으로 직접 분석한 시장 흐름 자료와 함께 핵심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연결되는 링크가 뜨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이상원 기장의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항로를 잡았으니까요. 수익을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자, 수익 비행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입니다. 로봇부터 만나볼게요. 그동안 로봇주라고 하면 기대감만 가득하고 실적이 없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숫자로 찍혀가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에서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요. 그 안에서도 어떤 투자 포인트에 집중해야 할지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성장 섹터가 어딘지 본다면 사실 뭐 반도체 이미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성장 조롱에 조금 거리가 멀어진 기업이 아닌가, 섹터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대표적인 성장 섹터라고 본다면 이제 2차 전지나 로봇 같은 섹터가 될 수가 있겠죠. 코스닥 시장이 많이 분포돼 있죠. 맞아요. 특히나 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대표적으로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만 제약이나 2차 전지, 로봇 같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로봇 섹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로봇 섹터의 대표적인 이슈와 함께 왜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한국의 부품사를 찾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부터 딱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요. 로봇 산업 지금부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한 차례 오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또 방한을 하면서 이번 방한에는 대표적인 문구가 피지컬 AI였잖아요. 네. 자, 그만큼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 결론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미 수요는 시작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 필요한 기업도 있고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휴머노이드에 대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지만 여기에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한국 부품 공급사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전 세계적으로 로봇 만드는 기업들도 많고 로봇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많은데 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로봇 지금까지 사실 작년이죠. 작년 말까지 보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상이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나 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들 영상으로만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영상으로만 보던 로봇들이 이제 공장에 투입되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얘기죠. 2028년도 때까지 이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 자, 여기에 그냥 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 3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공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결론부터 봤잖아요. 자, 이미 수요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현대차가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왜 만드느냐? 자, 자기네 공장들이 직접 써야 되는 상품들이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만들고 이걸 어디에 투입을 해요? 미국에 있는 공장에 투입을 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 두 번째. 로봇용 부품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한국 로봇 제조사들의 차례로 방문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은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자,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로봇 제조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로봇 제조사들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방문한 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 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로봇 만드는 기업들이 이렇게 찾아갔을까? 자, 이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에 대한 생태계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부품들,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들이 사실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요. 모터나 감속기, 센서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이 60%에서 70% 정도가 이 로봇 부품과 굉장히 호환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 부품사들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들을 많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죠. 자, 부품 공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 자, 이미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한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양산에 대한 역량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왜 한국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미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자, 이미 우리나라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사실상 이제 손가락에 꼽는 굉장히 유능한 기업이잖아요. 자, 이미 우리나라는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밸류체인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독보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과 자동차 유사성이 띄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 구조를 바꿔나가는 시기와 더불어서 로봇 부품사들에 대한 공급이 시작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선점도 할 수 있고 우위에 점할 수 있고 독점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 시기가 맞물려서 2030년대는 어떤 가능성까지 놓고 있느냐면 JP모건에서는 그렇습니다. 2035년도 글로벌 시장의 약 30%의 점유율을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가져올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잖아요. 테슬라도 만들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급을 우리나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추가적인 재료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국가라고 한다면 중국이에요. 왜 왜요? 중국이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일까요? 중국은 가성비는 좋지만 제품력이 약간 좀 낮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 좀 약간 앞뒤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요? 제품력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사람들이 사실 최고의 제품만 받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만큼만 필요한데 사실 중국은 딱 이만큼만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국가다. 자, 근데 여기에 가격도 딱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 저가 공세를 많이 합니다. 값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막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량 공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에 대한 로봇을 산업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아, 자, 이 미국도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될 거 아니에요. 뭐 철강이나 뭐 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국가인데, 자, 아직 다 되지 않은 산업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로봇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왜 로봇을 이렇게 견제를 하느냐? 결론부터 보면은요, 중국이 2024년도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을 공급한 점유율로만 본다면 5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맞아요. 차지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다 공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고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의 로봇이 미국까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기를 꺼내듭니다. 관세. 관세도 있지만 일단 수입에 대한 자체를 금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로봇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도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한국 부품사들 굉장히 유능하다 그랬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품사들이 여기서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국가 보조금을 이제 로봇 기업에게 많이 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약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액 공제나 이 보조금 같은 이런 전체적인 로봇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낌없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봇을 뿌리고 있는 단계인데, 자, 이제 미국은 이게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추가로 수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한 정체적인 성장 스토리나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차트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봐야 되는 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기법이냐면 나침반 기법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크게 꿈꾸는 게 높은 수익률을 꿈꾸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 눈앞에 막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막 100%, 200%도 보고 300%도 보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많이 봐야만 한 10%, 20%. 오히려 나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래에서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초보자들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어떻게 하냐면 주가는 오름도 있지만 내림도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내려오는 기간 동안, 주가가 내려오는 기간 동안 함께 따라오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노란 색깔 선인가요? 맞아요. 노란 색깔 선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황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 자, 황금선은 이 앞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주가를 나타내는 캔들의 동생 같은 아이예요. 같이 뒤따라서 매일같이 졸졸졸 쫓아옵니다. 자, 주가가 하락을 향해서 갈 때는 이 황금선도 마찬가지로 같이 아래를 향해서 가요. 자, 근데 어느 순간 형이 이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나 이제부터 위로 올라갈 거야. 자, 그럼 이제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생도 방향을 꺾어야 되겠죠. 자, 근데 방향을 꺾었는지 안 꺾었는지는 사실상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꺾고 난 뒤라면 사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확인을 해야 되냐? 자, 형이 동생을 따돌리는 순간
따돌리는 순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 황금선 따돌리는 구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따돌리는 구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지만 우리가 주가를 밑에서부터 높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강이에서 어깨 정도는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나침반 기법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빨간 이정표와 황금색 도로인데 첫 번째로는 황금색 도로입니다. 황금색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예요. 자, 캔들, 주가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캔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동생 같은 이동평균선은 형을 졸졸졸 쫓아간다. 근데 그 동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동생은요. 자, 여러 개의 동생 중에 가장 덩치가 큰 동생이에요. 가장 덩치가 크면 어떻겠어요? 느리겠죠. 네. 자, 근데 느린 만큼 이 형을 제일 잘 따라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색 도로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아틀라스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주가가 아래를 향해서 갔을 때는 동생도 마찬가지로 아래를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이 형이 갑작스럽게 동생을 따돌리려고 해요. 원래 형은 좀 개구쟁이들이잖아요. 네. 저도 동생이 있지만 어렸을 때 자주 좀 놀려먹곤 했습니다. 아. 자, 항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려먹으려고 네.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따돌리네요. 따돌려요. 오. 나는 이제 반대로 갈 거야. 자, 이 동생은 어떻게 해요? 형을 졸졸졸졸 쫓아가려고 이제부터 계속 따라갑니다.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형은 쭉 올라가게 되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쭉 따라가게 되더라.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형과 동생을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이 캔들은 황금선 위에 있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기존에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었다면 이제부터는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와서 이 위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황금선의 가격은 대략 20만 원과 30만 원 선이었다면 자, 최고점까지는 82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이 종목의 차트도 기존에는 아래에 있었어요. 황금색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은 형을 계속 따라가요. 형이 맞는 길로 가겠지 네. 하면서 잘 따라가다가 형이 이제부터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황금선 위로 올라옵니다. 어허. 자, 그럼 이제 동생은 이 길을 따라서 쭉 같이 우상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금선 위에 주가가 올라와야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향해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로봇 테마에 대한 종목들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저도 이렇게 막 갑자기 딱 황금선에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 한 번쯤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나침반 기법의 실전 탐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탐구 종목은 뭐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후속 부품을 수주를 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로봇주인 거예요? 맞아요. 로봇주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아래에 있었어요. 주가의 캔들이 이 황금선 밑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엄청나게 큰 돈을 들고 들어와서 네. 이 형이 이제 다른 데로 놀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자, 이제부터 딱 놀러 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놀러 왔는데 자, 이 형이 조금 성격이 못났어요. 동생을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계속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죠. 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딱 황금선 위로 올라오는 구간들이 생겨요. 네. 이 구간부터. 더 이상 황금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네? 이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상향이에요. 쭉쭉. 자, 이제부터 우상향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탐구 종목 휴머노이드 로봇의 후속 부품 수주를 한 이력을 가진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예영 MC에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원 기장이 전하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로봇추가 오늘의 키포인트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추상적인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그림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때도 피지컬 AI를 키워드로 강조한 만큼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위해서 저희가 오마이 주식의 이상원 기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장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겠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뿐만 아니라 좋은 혜택들까지 알차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하기 전에 꼭 알고 가야 할 투자 용어를 들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오마주항공은 모든 탑승객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오마주항공 기장님들께 배운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하기 전 알고 가면 너무 좋은 정보이니까요.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밸류체인입니다. 이 밸류체인의 의미는요. 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기까지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모든 과정, 쉽게 우리말로는 가치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말 어렵죠? 자, 쉽게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카카오 열매를 키우는 농장이 필요하고요. 또 그걸 잘 볶아주는 기계도 필요하겠고요. 또 예쁘게 포장하는 은박지 회사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팔리기까지 엮여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바로 밸류체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요즘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나트륨 배터리도 같습니다. 배터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이 줄줄이 함께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나트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애경 케미칼과 같은 기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배터리를 만들 때 정말 필요한 이 장비라든지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비 쪽에서는 우리 기업 중에 CIS와 같은 장비사들이 든든히 허리를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를 듬뿍 쉽게 사갈 수 있는 수요처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촘촘한 나트륨 배터리 밸류체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탑승해야 할 1등석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투자자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이상원 기장과 함께 그 해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나눠드린 이런 정보들을 저희 화면에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며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상원 기장이 직접 투자 교육부터 핵심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친근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좋은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풀어보죠. 새로운 배터리가 뜨면 당연히 돈을 버는 사슬. 앞서 저희가 라운지에서 설명드렸던 밸류체인을 선점해야 원하는 결과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2차 전지 밸류체인에는 정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전적인 밸류체인보다 먼저 2차 전지가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 22년도와 23년도 때까지는 호황기를 누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그 뒤로는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한 채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다들 보급이 되고 공급이 되고 이 수요가 사실상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길을 주가 상승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 그 실적이 바닥을 찍었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현재의 시점, 정말로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적으로 이 실적을 바닥을 찍었다, 이제부터는 우상향에 대해서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섹터를 갖고 왔고요. 2차 전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를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섹터라고 손을 꼽는다면 단연코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리튬 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대가 온다. 투자 포인트는 어디이냐? 자, 그 전에 먼저 2차 전지의 시장 전체적인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적이 왜 개선되는지 세 가지의 포인트를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국 규제 강화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중국은 값싼 저가 공세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산업적인 리스크 각 국에는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수입되는 전지들 각각 이제 뭐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한다거나 이 수입에 대한 것을 아예 금지를 하는 국가들도 있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ESS의 시장의 확대까지. 자,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뒷받쳐주고 있는 실적들이 바로 대표적인 ESS의 시장입니다. 자, 전기차가 어느 정도 많이 팔리고 나서 그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이 모자란 실적들을 첫 번째로 ESS가 보충을 해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최근까지 증시를 좀 위태롭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미국과 이란이죠. 네. 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사실 두 개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사람들이 휘발유를 넣어야 타는 이 내연기관차를 사실상 조금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에요.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체감하시나요? 저도 이제 다음 차는 전기차를 좀 사야 되나 봐요. 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를 선호하기 시작을 했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유럽 전기차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판매가 가장 높은 이 전 세계 국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이겠죠. 자, 미국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미국의 수요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그 다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전기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 모멘텀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유럽이에요. 특히나 유럽에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가 대다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보다 약 2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가파르네요. 맞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딱 하나를 보자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25년도 때부터 시작된 이 정부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금액이잖아요. 네. 배터리 가격 때문에 사실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못 사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이제 기후환경에 대한 관련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줬었어요. 자,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거를 끊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감소폭이 대략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0%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 대략 생각보다 빠르게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현재 마이너스 10% 이내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의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현재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한 장 요약이고요.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말할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니켈이나 코발트를 기반으로 한 NCM 배터리 그리고 NCA 배터리, LFP 같은 대표적인 배터리들이 있어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자, 지금 2차 전지는 대부분 여전히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시장 규모를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대략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매겨지고 있어요. 자, 특히나 2020년도 대비 배치량을 보니까 약 6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 22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그 이상 많이 꺾이지 않았나? 라고 봤는데 25년도 때까지 보니까 어때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배치되고 있는 비중을 보니까 가장 큰 게 역시나 전기차죠. 우리가 2차 전지하면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은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ESS의 시장도 있겠고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뭐가 들어가요? 2차 전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전망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자, 어떤 점이 한계가 있느냐?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튬이나 니켈 등 핵심 원료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 여기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이 핵심 원료들이 중국 기반으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중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미국이나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불안정성.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꾸준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이 공급에 대한 양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이 공급되던 가격 대비했을 때 여러 기업들이 이만큼 기존에 필요했다면 이제 공급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원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는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한계인데 이건 네. 뭐가 있냐면 에너지 밀도보다 초저가와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아시겠지만 ESS는 이 에너지 밀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에너지 밀도보다는 이제 저온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에서는 열 관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예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왜 더 위험하냐면은 이 열 관리가 안 되면은 혹시 폭발을 합니다. 폭발할 수가 있구나. 맞아요. 세 번째, 열 폭주 관리의 비용이겠죠. 한때 2024년도였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 기업들의 자동차들이 일제히 폭발이 되고 있는 막 그런 뉴스가 안타까운. 연속적으로 나오는 한번 사태가 있었었어요. 그것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도 계속 꾸준하게 열 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꾸준하게 하고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에너지 밀도보다는 에너지 밀도는 좀 덜 돼도 돼. 대신에 저가, 안정적이게 공급을 해야 되고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아까 우리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게 어떤 순간에 갑자기 리스크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ESS나 뭐 전기차나 뭐 이런 2차 전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도 조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든 2차 전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했을 때 이제 핵심적인 기술, 새로운 2차 전지가 뜨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예요. 소금인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소금이에요. 자, 그럼 제가 네.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네. 자, 그럼 2차 전지 만들 때 소금으로 만들까요? 소금에서 나오는 네. 전해질로 우와. 만든다. 박수를 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 소금 안에 원소 중에 하나가 이제 나트륨이에요. 약 소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자, 근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원재료가 풍부해요. 소금 많잖아요. 바다에서도 채취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쉽게 풍부하게 채취를 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자, 안전하고 수명의 강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까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는 개발 중인 거 아닌가? 이제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좀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의 이슈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CATL에 대한 내용인데요.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세계 1등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CATL이 9월부터 공급하는 이슈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올해 4월에 나왔습니다. 올해 4월에 ESS를 만드는 기업에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한몫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2027년도에 글로벌 출하가 시작될 것이고요. 2035년도 점유율 대략 37%까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실제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공급 점유율을 본다면 99%예요. 다 차지하고 리튬이네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제부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낮아지고 그 빈자리를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장점을 또 우리가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망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요. 그냥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잠재적인 원가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저온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ESS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배터리 기업에게는 보험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이 비싸져요. 니켈이 비싸져요. 자, 구할 수가 없어요. 리튬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 장사 어떻게 해요? 못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리튬이 만약에 그렇게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이 돼도 안정성으로 보험을 들여올 수 있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차트도 또 함께 살펴볼 건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 2차 전지에도 나침반 기법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던 형과 동생. 자, 이 형과 동생인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형이 갑자기 동생을 어떻게 따돌리는지를 그걸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시장이 그걸 알려줄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야, 형이 이제 동생 따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동생 너도 준비해라고 알려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차트 안에 이정표라는 겁니다. 자, 이정표는 어떻게 확인하냐?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침반 기법에는 이제 이정표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 이정표는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캔들이 있는데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자, 이 변곡점을 기반으로 이제 차트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 전지의 양극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그 기준에는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강하게 올라오는 이 구간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이제부터는 꺾이나? 라고 아무리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 근데 여기서 빨간색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부터는 형이 너를 따돌리고 반대로 갈 거야. 동생아, 너도 따라가라고 알려주는 구간이에요. 자,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정표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계속 꺾여 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이 이정표와 함께 주가가 반대로 꺾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자, 이정표와 나침반 기법, 이 황금선만 있으면 바닥에 있는 종목도 이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을 잡아낼 수 있겠구나. 자, 이제부터 볼 겁니다. 오늘의 특별 기내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바로 공개해 주시네요. 자, 이거 제가 설명을 좀 잘못 썼는데, 자, 설명은 빼고 차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는 뭐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자, 기존에 있던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이정표가 나타나는 이 순간부터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점. 자, 이제부터는 황금선 따라서 우상향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이 오늘의 기내식 궁금하시죠? 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하영 MC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되시죠? 이런 상황일수록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든든한 로드맵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 로드맵의 기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상원 기장의 오늘의 기내식입니다. 이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호 또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기내식이 활짝 펼쳐집니다. 기내식은 이상원 기장이 직접 선별한 기회에 만나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고요. 입장하시면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함께 이상원 기장이 직접 전해드리는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흐름 자료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있는 특별 자료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수익을 향한 오늘의 여정은 마무리되지만 서비스는 착륙 후에도 계속됩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륙 후에도 이어지는 특급 혜택 3가지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자, 저희가 입장하시면 온라인 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투자 여행의 안전지대 찾아드리겠고요. 두 번째 바로 만나보죠. 나침반 기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친근한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업에 대한 분석 특강도 진행해 드립니다.
이상원 기장님만의 3가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도 시청자님들을 위한 풍성한 정보와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재방송으로 탑승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